네, 미국의 양대 경제 수장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작심 발언이 통하지 않으면서 오늘 국채 금리와 그리고 금리에 대한 인플레 우려가 증폭됐고 결국에는 미국 주가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가가 더 오르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뿐만이 아니라 트리플 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옐런과 파월의 작심 발언이 왜 먹히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진단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 숨가쁘게 전개됐던 옐런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두 수장의 작심 발언의 강도에 비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닛 옐런과 제롬 파월이 얘기할 때마다 정정과 같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그 시장의 모습이 연출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금의 시장 모습은 두 수장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에 먹히느냐 이 여부가 중요하니까 네. 숨가쁘게 전개됐던 그 제닛 옐런과 제롬 파월의 그 주요 골자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앨런과 이렇게 파월이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국채 금리 문제죠. 그래서 국채 금리 상승 인플레 우려할 바 아니다. 뉘앙스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전체적으로는 우려할 바 아니다. 경기 회복과 고용 창출 갈 길 먼다. 그러다 보니까 증시의 그 부양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증시 거품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거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 각도에서 사실 그 국채 금리와 인플레가 문제가 되지 않고 고용 창출에 갈 길이 멀고 물가가 이렇게 목표 도달하기까지는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다 보니까 파월과 앨런이 갖고 있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이렇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의존을 필요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상원 청문회에서 사실 그 파월 의장의 강도를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가 1000포인트 넘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근데 실제로 다우존스 지수는 그때 소폭 상승에 그쳤죠.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 보니까 어제 사실 파월 의장의 그 하원 발언에서는 더 강도 있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파월의 힘이다 해서 어제 그 국내 코스피 지수를 이렇게 100포인트 넘게 올려갔던 이렇게 배경이 되고 있고 그렇게 진단한 사람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러한 그 강도 있는 발언은 시장에서 여건이 성숙돼 있으면 받아들이는데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면 제닛 앨런과 파월의 과정도 과거처럼 소방서 역할을 못한다 하는 네. 이런 말씀을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오늘 한국경제TV에서 그 어느 방송보다도 발빠르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는 결과는 국채금리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1.5%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지금 장중한 때 1.6%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이렇게 보면 금리 모습에 따라 주가가 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우존스 지수도 나스닥 특히 나스닥 지수가 국채 금리의 그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나스닥이 3% 이상 특히 빵주라든가 마법점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도 많이 떨어졌죠? 네.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제닛 앨런이 이렇게 그 비트코인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측을 다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트코인 가격을 증시가 워낙 급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비트 가격 움직임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는 비트코인은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닛 앨런이 작심 발언했던 내용들이 잘 통하지 않거든요. 오늘 올랐지 않습니까? 네. 5만 선. 그래서 자 제닛 앨런과 제닛 앨런이 제롬 파월이 얘기했던 사항들이 지금 시장에 먹히지 않다 하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다르다. 또 강도가 세게 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지금은 월가의 그 반란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청자분이 말씀드려야 될 게 작년에 제롬 파월의 그 얘기가 이런 거면 주가는 뭐 1000포인트 이상, 2000포인트 이상 끌어올리죠. 네. 근데 지금은 자 코로나 이후에 1년 이상 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상황이 1년 전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파월 의장의 그 발언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코스피 지수가 한 100포인트 가니까
4,000포인트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시각들이 있고 파월을 봐라, 파월을 믿자 이런 시각이지만 그런 것이 시장에 먹히느냐 상황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월가에서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가의 반란, 월가의 대반란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종전과 다르게 양대 수장의 발언이 시장에 통하지 않는 점을 두고서 두 사람이 시장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월가 같은 경우에는 또 제닛 앨런과 그다음에 제롬 파월은 동시에 전현직 페드 의장입니다. 그렇죠. 페드가 가장 큰 것은 영향력이 있고 그런 것은 시장 친화적이거든요. 시장 흐름을 잘 읽어야 거기에 맥을 질러서 안 좋을 때 그 맥을 질르면 주가가 올라가서 안정이 되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맥을 탁 짚어서 긴축 얘기하면 주가가 균형을 찾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 친화적이다, 시장 친화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제닛 앨런과 제롬 파월의 얘기가 잘 통하지 않은 것은 시장을 잘못 짓지 않고 있느냐, 시장에서 월가에서 정작 바르는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보면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 우려가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부분에 증시 부분도 거품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인데요. 자, 지금 상태에서 이런 것을 월가에서 고민했는데, 자, 제닛 앨런과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은 어떠냐 하면 경기 금융 완화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금융 완화를 추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인플레가 더 우려가 증대되고 자산 부분이 거품 심화되느냐, 이 우려한 사항을 더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경기 부양책 추진한다 하면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추진할 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 확정됐다. 실물 경제 회복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실물 경제 회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재정 지출한다고 해서 경기 부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홍남기 부총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시장에서는 재정 지출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원금 준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소비하느냐? 안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소비한다. 그러면 뭐냐?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아무리 크게 한다 하더라도 실물 경제 회복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런 상태에서 경기 부양책 추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국채금리는 급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국채금리 급등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금융화나 경기 부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에서 월가에서 바라는 그 우려사항, 주가의 흐름에서 그 우려사항, 가장 관련이 되는 이런 사항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요. 그걸 좀 잘못 찍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전체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는 지금 펀더멘탈 측면에서 리프레이션,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경기가 좀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지금 상태에서 너무 뜨거우면 테이퍼링 우려가 되거든요. 주가 안 그렇죠. 좋고. 네. 너무 차가우면 야, 그동안 니네들 뭐 했느냐? 이런 통화정책의 무력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골디락스다. 이게 사실 얘기는 좋지만 이렇게 가장 어려운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런 경기가 아이고 이상적 경제 골디락스인데요. 이상적이 자 모든 사람들이 이상적인 요건을 다 갖춰 있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요건을 갖춰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성형수술도 이상적으로 이런 사람을 갖춘다 하더라도 모양은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게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리벤지 스펜딩. 자, 작년에 재원금을 주더라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저축률이. 그러면 저축률이 높았죠. 저축률이 높았죠. 지금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풀이성 소비. 그러니까 한풀이성 소비는 GDP 기여도의 72%니까 민간 소비가 받쳐주면 확실히 경기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요 문제. 그 다음에 리스토킹에서 재고가 쌓이죠. 경기 회복이 기대될 때는 재고를 충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기대하는데 어목의 금융 완화 얘기하니까 지금 것처럼 이렇게 월가에서 그 기다리는 사항이 아니다. 그 요구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뭐 발언 나온 지 언제 했습니까? 이렇게 제롬 파월의 발언 나온 지 어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일 천하를 꽂혔지 않습니까? 네. 일일 천하. 그것도 오래 간 게 아닙니다. 일주일이 일일 천하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가의 충족 사항을 이렇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잊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미국 경기를 보는 시각조차도 너무 경기 부양만을 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비판이 나오던데요.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4%대 이렇게 가죠. 2분기 성장률이 33%대 가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전미 경제는 나중에 파악하겠습니다. 2분기 연속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파악합니다.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경기 순환 국면에 파악할 때는 지금 경기 회복인데, 자, 고용은 3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자, 어떤 쪽으로 이해되느냐 하는 측면을 보면 제니 옐런과 파월은 지금은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 작년에 돈 들이부었습니다. 유동성이 극복됐죠. 그다음에 지금은 뭐냐? 실무 자생적으로 산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체질을 개선한다. 그러면 뭐냐? 결과적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근데 지금까지는 페드가 잘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으로 들이붓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 하는데, 자, 지금 상태에서 보면 고용 문제가 3년 후에 되는데, 그때 골든골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조금 그린슛 단계에서 정책을 싹 빼면, 예를 들어 테이퍼링 단행하면, 경기 부양책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옐로우 위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고용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하는 거 중요하죠. 시장에서 시장 여건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면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MBR이라고 그러죠. 자, 2분기 연속 경기가 플러스 상승률이 끼면 경기 회복이 된다 하는 이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작년의 성장률 보겠습니다. 작년에 2분기가 마이너스 31.4% 빠지다가 3분기에 플러스 33.4, 그 다음에 4분기에 플러스 4.0. 이거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표현은 맞지만 절대 수준은 올라간다. 두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있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자, 미국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경기 회복으로 이렇게 파악할 때는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이 나왔으면, 자, 경기 회복인데 왜 당신네들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게 나옵니다. 서로가 미스매치죠. 미스매치죠. 그래서 이런 것이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상에 이렇게 시장의 여건에 이렇게 투영될 수 있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 시장에서 경기가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에 있어서 경기가 이렇게 회복 국면이 아니라면, 자, 제니 옐런의 얘기, 그 다음에 제롬 파웰의 얘기가 확실히 맞았겠죠. 그러면 주가 올라가겠죠. 근데 자, 공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경기가 지금 공식적으로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데 왜 당신네들은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과정에서 사실 올해 초에 올해의 미국의 학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 위원과 결부되지 않는 전미경제학회에서 인플레 문제라든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자, 학자들도 공식적으로 보면 미국 경기 회복인데 왜 제니 옐런과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주 고용이 3년 후에나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 문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인 또 장단기 금리 차는 경기 회복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왜 경기가 불안하다고 하니까 이것에서도 이제 엇갈린 모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근데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장단기 금리차 yield 커브가 요거에 대해서 논란이 될 때 페드 입장에서는 에스트라라는 학자라든가를 통해서 용역을 줬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그 재무장관이고 당시에는 그 페드의 의장이었던 제니 옐런과 지금은 이렇게 페드 의장이었던 제롬 파월 입장에서도 경기를 파악하는 방법에 있어서 장단기 금리차를 가장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번 장단기 금리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의 국채금리는 미국의 국채는 장기금리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금리의 영향을 받는 게 2년짜리 단기금리. 이건 기준금리 꽉 하니까 올라가진 않죠. 잘 올라가지 않죠.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죠. 근데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대부분 다 10년, 20년. 자, 전행껏께서 지금 뭐냐? 제니 옐런이다. 그럼 미국의 재정적자라든가 국가채무가 심합니다. 네. 근데 경기 부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자국채를 발행할 때 만기가 짧은 걸 발행하겠습니까? 만기가 긴 걸 발행하겠습니까? 긴 걸 발행. 긴 걸 발행해야죠. 네. 그래서
짧은 거 발행하면 내일 모레 또다시 뭐냐, 또다시 만기물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긴 게 발행하죠. 그래서 긴 게 발행하니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도 보겠습니다. 장기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 수준 보면 0.17인데 여기는 1.15로 올라가거든요. 이런 극대에서 오늘은 왜 단기채 금리가 올라가냐면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가 인터넷 시스템상 그래서 저런 상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베이스 이펙트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짜리가 0.1% 절대폭이 크죠. 근데 2년짜리는 0.1이죠. 절대폭이 상승폭이 0.03이죠. 네. 근데 시청자 여러분 수치가 30%고 여기는 9%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절대적인 수치로 그렇죠.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런 쪽에 그게 베이스 이펙트입니다. 네. 착시 현상입니다. 그런 걸 좀.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장기채로 다니까 예일드 커브 상에서는 단저 잔고가 발생했죠. 단저 잔고가 발생하니까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신네들이 경기 판단에 가장 용역까지 줬던 장단기 금리차가 장기채에 올라가서 단저 잔고 현상이 발생해서 이렇게 해서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데, 왜 당신네들이 경기 판단에서 가장 믿었던 방법에서 경기인데 왜 당신네들은 뭐냐? 당신들은 경기가 안 좋다 그러냐?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느냐? 앞뒤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게 월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론적 근거가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마지막 버팀목은 그런 이론적 근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다소 어렵지만 지금 논란이 됐을 땐 어떤 사람이 특정의 어제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가니까 다시 또 내가 봐라 코스피 지수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짜, 이렇게 감을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혼란이 됐을 때 항상 균형이란 중립의 가이드라는 이론적 근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얘기를 좀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왜 경기를 판단하는데 장단기 금리차가 오르는데 정작 당신네들은 그걸 가장 강조했는데 왜 지금 그 상으로 보면 단저 잔고의 경기 회복인데 예. 경기가 회복되지 않느냐가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게 시장에서 미스매치로 말빨이 통하지 않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미스매치의 국면에서 하나를 더 판단해 보자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들 수가 있겠죠. 인플레 문제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가 목표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이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시장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시장에서 왜 통하지 않느냐, 올해 가장 중립적으로 경기를 전망하는 시각이 네. 사실 CMO CBO지 않습니까? 의회 예상국 의회 말씀하시는 예상국이요. 거죠? 이제 올해 성장률 4.6% 받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 지금 아무리 높게 잡더라도 2.5%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2%는 됩니다. 그럼 오큰 법칙상 GDP 갭 가지고 지금 한번 시장에선 보겠습니다. 시장에선 자 금리가 물가 문제가 3년에 간다 하는데 시장에선 그걸 받아들이냐 문제입니다. 그러면 올해 4.6% 잠재 성장률 2%라면 인플레가 오큰 법칙상 보면 2%포인트 이상 인플레 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인플레 갭. 그죠? 인플레 갭이 발생하죠. 한번 다시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미 의회 예상국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립적으로 보는 겁니다.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거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5%대 봅니다. 근데 가장 하는데요. 자, 파월 의장은 물가 문제가 저기 3년 내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장은 어떨까? 올해 성장률 4.6%, 미국의 잠재 성장률 2.5%만 하더라도 가장 높은 겁니다. 그러면 요거 빼면 2% 이상의 인플레 개입 발생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측면에서 지금 전행코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좀 $60 넘었죠? 네, 올해 들어서 뭐 올라가고 있죠. $100 이상 원자재 슈퍼 사이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가만 올라갑니까?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코스피 한쪽은 인플레 갭에서 디맨드 풀 사이드에서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되는데, 자 공급 측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좋죠? 원재 가격이 올라가죠? 원재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자 코스트푸시 측면에서도 이렇게 유가가 올라갔죠. 네. 우리 구정의 서를 보면 식품료 가격이 지금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아니야, 국민들 입장에서 제롬 파월이 물가는 3년 후에 간다는데 내 지금 서울 가니까 장바구니 물건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보니 네. 유가도 막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일 때 이번에는 다중 여러 가지 디맨드 풀 사이드와
그다음에 콜스포 시대, 거기에 금융 완화 이런 정책 요인이 결부된 다중, 복합, 공선형 그게 한꺼번에 나타난다. 공선형 인플레다.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이 인플레 문제 없어. 오케이? 과거는 믿었죠. 근데 월가에서 보면 자 GDP 갭상에서 인플레 갭 발생해 유가 맨날 올라가. 그다음에 뭐냐 금융 완화는 계속해서 한달이지.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 우려가 좀처럼 잡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기가 어제 보면요 하원에서 보면 물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강도 있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죠? 아주 강도 있게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인플레 우려가 오히려 증폭되면서 사실 국채 금리가 아주 급등해서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 자체는 그래도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좀 엇갈린 시작에서 경기가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네. 국채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오히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상승세를 부추겼다 하는 비판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국채 금리는 어제 이제 한국경제TV에서도 이렇게 전문가 다들 훌륭하신 분이죠. 네. 국채는 제롬 파월의 주무부서는 아니죠. 국채는 뭐냐? 채권은 재정 정책은 누굽니까? 재정 제닛 정책은 옐런이죠. 제닛 옐런이죠. 근데 왜 국채 금리 가지고 국채 금리를 진정시키는 이런 사람은 제롬 파월이지만 통화 정책 여력이 다 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인 제닛 옐런의 입장에서 좀 파악해 주셔야죠. 그건 금리가 올라가면 진정시키는 소방서 역할은 페드다 하더라도 자 근원적 문제는 적자 국채는 제닛 앨런 지금의 재무장관의 입장을 봐야죠. 근데 왜 국채 금리 가지고 어제 사실은 제롬 파월의 입장으로 제롬 파월의 의견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 국채 적자 국채 주무부서인 제닛 앨런은 어떤 시각일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네. 파월의 상원 증언 이전에 얘기 나왔던 거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롬 파월이 국채금리를 급등하는 것을 금융 완화를 해서 끈다 그래도 원천을 제거하는 오리지널 신, 원천을 제거하는 원천적 죄를 저지르는 제닛 앨런의 입장은 어떠냐 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까지 극복하기까지 빅 액트 전략입니다. 시청자는 빅 액트 전략이죠. 빅 액트 전략. 그래서 성장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재정 적자라든가 그다음에 나라 빚 국가채는 문제가 없다. 이건 현대통화란자가 비슷하죠. 현대통화란자. 자, 그러면 이제 주무부서인 제닛 앨런이 이런 입장이다. 지금 국채금리는 올라간다. 왜 올라가는 이유도 그런데 그걸 한번 시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사실 그렇게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하더라도 발행 시장에서 빅 액트 전략으로 빅 액트 큰 부양 정책을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지금 연방부채 한도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위험수위 도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자 국민들 증세합니까? 증세하면 뭐냐 경제 의욕이 꺾이는데요. 경제 의욕이 꺾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두 건데 하죠. 하나는 좀 부자들이 있는 자본이득세 올리는 거죠. 그래서 자본이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적자부채 발행 물량을 줄이죠. 그러니까 뭐냐 적자부채 발행 물량이 줄여야 국채금리 급등하는 걸 좀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이득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자본이득세 가지고는 뭐냐 이게 지금 상태에서 빅 액트 전략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적자 국채 오늘 서상영 팀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발행 시장에서 응찰류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채 금리를 급등시켰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적자 국채가 발행하면 발행 시장에서 국채 공급 물량이 증대하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지죠. 그러면 채권 금리와 이렇게 채권 가격은 반비례 관계죠. 국채 금리 급등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유통 시장을 보겠습니다. 시장자 여러분 저금리입니다. 지금 증시 거품보다 더 많이 껴있는 게 국채 시장의 거품입니다. 지금 거품이라는 건 가격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발행 시장에서 제닛 앨런이 빅 액트 전략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해? 앞으로 국채가 떨어져? 그러면 자 그동안 국채를 그 저금리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걸 사서 이 국채를 샀던 전앵커 입장에선 앞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지금 상태에서 팔아야 됩니까? 안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죠. 팔아야죠. 네. 팔아야죠. 차익 실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 발행 시장에서 적자 국채 발행 물량이 많이 나오고 유통 시장에서 보유 국채 전앵커 갖고 있는 보유 국채 발행 물량이 더 나오죠. 더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채권 금리가 어제 1.35%인데 지금 뭐냐 금리 상승 속도가 문제다. 아까 서상현 팀장이 금리 수준은 낮죠 아직은
코로나 직전보다. 지금 문제는 어떠냐? 지금은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의 기대 수준, 대응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빨리 높아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속도가 관건이다. 문제죠. 네. 그다음이니까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금리, 유통 시장에서 차익 매물 실현하는 국채 물량이니까 한꺼번에 오버 서프라이. 국채에서 오버 서프라이 물량이 굉장히 크니까 가격이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죠. 네.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급락하니까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앨런 발언 언제 있습니까?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때 국채 금리가 12.2%입니다. 네. 지금 어떠냐? 1.5% 넘어서 장중원 때는 1.6%대까지는 아주 금리 절대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금리 상승 속도라는 것을 굉장히 지적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금리 상승 때 올라갈 건 다 대비합니다. 근데 지금 대비하는 수준보다도 더 빨리 금리 상승을 하니까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전에 이 10년물 국채금리 수준별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해 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1.2%, 1.5%가 지금 실현이 됐는데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네. 국채 금리는 절대 수준이 적기 때문에 네. 사실은 S&P의 상승률보다는 아까 서 팀장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실적에서 보면 국제 주가가 올라갈 때 월가에서 보는 시각은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입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입니다. 요게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지금 작년에 4분기에 어닝 실적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똑같이 작년 2분기, 3분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 뭐냐?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는 다 좋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상승은 언제 많이 올라갔습니까? 2분기가 발표되는 7월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분기 이후에도 그거보다 못했지만 올라갔습니다. 근데 4분기 올해 4분기에 실적이 발표되는 올해 1월 이후서부터 네.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올라가긴 했어도 작년 2분기 실적을 반영해서 나왔던 주가 상승폭, 그다음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발표됐던 4분기 10월 때 그때 상승폭보다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코로나2에서 경제가 좀 안정이 찾아가면 사람의 심리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각도에서 예상이 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이 나오니까 예상치대로 실적치가 잡히죠. 그러면 뭐냐?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가 적게 되는 거죠. 경제 정상화라는 게 뭡니까? 그게 뭐냐? 그게 사람의 예상치가 자, 내가 정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전앵커랑 같이 굉장히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태에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지금 굉장히 좋아한다, 초기 단계에 한다면 모든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와서 내가 균형적 시각을 찾는다 하면 내가 이제 균형을 찾는 거죠. 휠이 꽂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찾는다. 그럼 뭐냐? 딴 사람이 이렇게 꽂혀 있던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보는 거죠. 제대로 보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 수준은 지금의 국채 금리가 1.75% 올라가서 사실 이 수준도 이렇게 코로나 이전보다 적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저금리 때문에 팡스라든가 마가업종들이 가장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저금리 혜택.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감소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런 것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방송에서 뭐 예측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는 월가의 내용을 국내 언론의 특파원들이 전해주는 것보다도 이제는 심도 있게 거기 가서 같이 프레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걸. 그래서 저희들도 12시에 일어나고 1시에 일어납니다. 이 방송에 TV 출연하고 나서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네. 좀 이제 경륜이 붙으면요. 좀 쉽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어렵더라고요. 과거에는 2시 전에 이렇게 이 2시 이후에나 이제 이렇게 2시에 일어났는데 지금 12시에 일어납니다. 12시에 변동성이 일어납니다. 큰 시장인 만큼 보셔야 할 게 왜냐하면 많으시죠. 거기에 호흡을 하지 않으면 네. 자, 우리 국내 언론의 특파원들이 전해주는 거 가지고 앵무새처럼 오면 증식을 못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호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호흡.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서 왜냐 시청자분이 그만큼 현명해 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전에 국채금리와 관련해서 이런 쪽에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2%가 이게 돌파할 때는 퍼스트 무브들 대형 기술 차익하고 같다. 이건 이제 검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일단 1.5% 하면 주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 자기 소신에 있어는 셀프 컨트롤 인베스터 이런 사람이 매도합니다. 오늘 주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5%. 어제 제니 옐런이 강도 있게 얘기했던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렇게 3% 이상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가 1.75%, 1.5%. 작년에 마지막 찾던 포머족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면 이거 안 좋은 거죠. 방송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클릭스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가가 하락했다 하면 자, 주가 하락하면 하락된 주식을 뭐 줍줍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튜브에서 줍줍이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럼 짭짤한 수익을 합니다. 아니 그 클릭스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정저로 좋아하는 거냐? 그 사람들은 막차를 타시는 분들이거든요. 주가 하락하면 손해를 보죠.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게 뭡니까? 주가가 저가에 매입하십시오. 짭짤한 수익을 거둡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고 그거 파고들어서 그냥 클릭스 올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근데 지금 1.75% 가면 어쩔 수 없이 S&P에 500대 기업들의 수익이 아주 급감하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도 매도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에 대혼란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1.5% 되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월가에서 이렇게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을 해보는데 앞서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자면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한국 증시가 가장 좋은데요. 네. 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가장 기가 또 얇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중심만 갖고 있었다면 이번 장세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세계에서 최고로 나타났거든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제롬 파월이 상원 청문회에서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우리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실망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 방송에 와서 저했습니다. 그때 코스피가 뭐냐? 중국의 이렇게 그 테이퍼링 문제라든가 홍콩의 인지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70포인트 넘게 71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때 뭐냐? 이렇게 해서 어두워질 때 어제는 뭐냐? 파월 의장이 발언해 가지고 미국의 주가가 조금 올라가니까 자, 우리 코스피가 이렇게 100포인트 넘게 올라갔거든요. 100포인트 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실체를 보면 자,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학개미들은 어제 1조 9천 매도했습니다. 굉장히 동학개미들이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은 9,800원인가 9,700원 팔아버렸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뭐냐? 변동성 이렇게 할 때 국민의 세금 왜 갖다 줍니까? 이렇게 국내 증시가 이렇게 어렵고 국민이 어려울 때 여기 이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제 뭐 25일이죠? 정확히 있네요. 1조 9천 개인들은 팔았습니다. 네. 어제 그냥 현명하시죠? 올라갔으니까 팔아버렸죠. 오늘 어제 팔아버린 사람은 팔아버리신 분은 오늘 좋으실 겁니다. 그죠? 근데 외국인들은 9,700억 팔아버렸어요. 저 빨간 선이 상승한 게 아닙니다. 매도했습니다. 기관들은 저 지금 매집제입니까? 9,700억 팔아버렸습니다. 네. 팔았습니다. 어제 네, 어제 샀죠.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기관 투자가 산 입장에서 오늘 증시 모습 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동학개미들을 어제 판 사람은 그래도 괜찮다. 이게 우리나라의 동학개미들이 기관 투자가보다 월등히 뛰어난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동학개미들이 굉장히 현명하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근데 기관 투자가들의 역할은 뭡니까? 이 동학개미들의 자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의 보험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고객을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받쳐줘야죠. 주가가 급등할 때는 뭐냐? 균형 시각을 유지하는 게 고객 돈이 일고 그다음에 국민의 세금 가지고 보험료 가지고 기관 투자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안해동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각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그리고 주가에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주가에 예측하는 사람들 보겠습니다.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주가가 급락할 때는 우리 코스피가 2,000까지 떨어지는 것도 감안해 보십시오. 오히려 부추깁니다. 어제 코스피가 100포인트 급등하니까 3,900 내가 봐라 골드만삭스가 3,700 전망했지 않느냐 3,900 전망했지 않느냐
내 얘기가 맞지 않느냐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는 틀리고 맞을 수가 있습니다. 틀리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오래되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 직후 이후에 한국경제TV가 가장 먼저 주가를 띄웠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는 주가의 위험성 문제가 이렇게 많이 되니까 네. 또 투자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사실 정책 당국에서 양대 선거 이런 거 감안해서 이렇게 모든 경제 이슈라든가 주가 이슈가 국민의 표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선 정책 당국에서 관리하지 못한다. 국민 스스로 동학개미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동학개미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어제 모습 볼 때는 매도했습니다. 1조 5천원. 기관 투자가들은 올해 같을 때는 균형 시각을 유지해야 되고 밑에 있을 때 안정시켜야 되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같은 때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매도했고 전일날 주가가 폭락할 때는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전일날은 이제 저거 있죠? 이런 각도에서 보면 많은 시사점을 좀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닛 옐런과 그 다음에 파월의 의장의 얘기는 네. 시장에서 바라는 사항이냐, 그 말이 통하는 사항이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실 것을 꼭 좀 권유하겠습니다. 작년에 말이 통했다 해서 올해가 완전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데 올해 말도 통한다. 믿어보십시오, 제롬 파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오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통화 완화 의지를 여러 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급락장을 연출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가속도가 붙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자세한 분석, 그리고 주가가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융 완화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필요한지 자세한 분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